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네온 사인이 아스팔트 위에 번들거리는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도시의 소음은 빗소리에 둔하게 잠겨들었다. 이 끈질긴 비를 뚫고 낡은 스쿠터 한 대가 필사적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헬멧 아래에서 강하나는 꽉 담은 입술 사이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유일한 방수 재킷은 이미 오래전에 방수 기능을 상실했고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지막 배달이었다. 뜨거운 떡볶이와 튀김 세트가 스쿠터 뒤에 달린 배달 상자 안에서 온기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하나는 목적지인 낡은 오피스텔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삶은 이처럼 매일 밤 도시의 혈관을 질주하는 것의 연속이었다.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어머니와 아직 어린 동생을 위해 그녀는 하루에 2가지 일을 했고 잠은 사치였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하나는 서둘러 스쿠터를 세우고 음식을 꺼내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건물, 그녀는 익숙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문이 열리고 피곤에 지친 중년 남자가 음식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그 짧은 감사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한편 도시의 가장 높은 곳 유진 그룹의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권지혁은 통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머릿속을 꿰뚫는 끔찍한 고통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두개골 안에서 뇌를 긁어내는 듯한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이름 모를 희귀병은 몇 년 전부터 그의 삶을 좀먹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그저 강력한 진통제로 순간의 고통을 억누르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의 내성만 강해졌고 고통의 주기는 점점 짧아졌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젊은 총수인 그는 사실 매 순간 무너져 내리는 몸과 싸우고 있는 외로운 남자일 뿐이었다. 오늘 밤은 유독 심했다. 비서가 준비해둔 진통제를 몇 알이나 삼켰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이대로 있다가는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개인 주차장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어떻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지만 일단 이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나야만 했다. 강하나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텅 빈 배달 상자가 스쿠터 뒤에서 덜컹거렸다. 비 때문에 평소보다 시간이 2배는 더 걸렸다. 그녀는 헬멧 바이저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내며 흐릿한 시야 사이로 길을 살폈다. 그때 한적한 골목길 모퉁이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운전석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막고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굳이 위험한 일에 엮일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핸들에 엎드린 채 미동도 없는 사람의 실루엣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음주운전 사고일까 아니면 급한 병이라도 생긴 걸까.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그녀는 스쿠터를 길가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차로 다가갔다. 차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결국 하나는 조금 더 열려있던 문을 조심스럽게 당겨 열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 위로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값비싼 정장은 흠뻑 젖어 있었고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의식을 잃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값비싼 시계와 고급 서류 가방이 널려 있어 강도를 당한 것 같지는 않았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비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손이 닿는 순간 권지혁의 몸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을 휘젓던 수만 개의 유리 조각들이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순식간에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끔찍했던 고통이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고통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헬멧을 쓴 여자의 얼굴이 들어왔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지옥 같은 고통이 이 낯선 여자가 나타나자마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환각인가? 정신이 좀 드세요? 119에 신고할게요. 하나의 목소리가 그의 혼란스러운 의식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남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자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혁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에는 평소에 힘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여자를 붙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가면 안 돼. 그녀가 떠나면 다시 고통이 시작될 것 같았다. 하나는 남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몸을 굳혔다. 남자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고하지 마시오.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그냥 잠시만 이렇게 있어 주시오. 그의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다. 하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절박한 고통을 보니 차마 뿌리치고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일단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그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몇 분의 시간이 흘렀을까? 권지혁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머릿속을 잠식했던 통증은 이제 희미한 잔상만을 남긴 채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기적이었다. 수많은 약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이 낯선 여자의 존재만으로 해결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목을 잡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희미한 비누향, 그녀의 존재 자체가 진통제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이제 괜찮으신 것 같네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지혁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다. 그녀가 누구인지, 왜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해독제일지도 모른다. 잠깐만. 지혁은 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책을 찾았지만 빗물에 젖은 양복 안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이름이 뭐요? 연락처라도. 사례는 얼마든지 하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특유의 권위와 조급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하나의 경계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듯한 그의 태도가 불쾌했다. 됐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는 차갑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이상한 상황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스쿠터로 향했다. 시동을 거는 소리가 요란하게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순식간에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지역은 멍하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그녀가 입고 있던 주황색 유니폼과 스쿠터 뒤에 적힌 번개 배달이라는 작은 로고뿐이었다. 권지혁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완벽하게 맑은 정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기대어 쓴웃음을 지었다. 대한민국을 손에 쥐고 있는 그가 이제는 배달 소녀 한 명을 찾아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침대에서 눈을 떴다. 지독한 고통의 숙취조차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아침이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일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머리는 수정처럼 맑았고 몸은 가벼웠다. 어젯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그 배달소녀, 그녀의 존재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그 지옥 같은 고통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었다. 그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그는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이 날카롭게 서려 있었다. 어젯밤 11시경 청담동 7번가 골목에서 나를 도와준 배달 대행업체 직원을 찾게 주황색 유니폼에 번개 배달이라는 로고가 있었어. 여자였고 낡은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정오까지 내 앞에 데려와. 김 비서는 유능했다. 그는 주인의 짧은 명령 속에 담긴 무게를 정확히 파악했다. 유진 그룹의 정보력과 자금력이 총동원되었다. 서울 시내의 모든 번개 배달 지점이 조사되었고 수백 명의 직원 명단이 검토되었다.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기록이 실시간으로 분석되었다. 권지혁이 평소처럼 출근하여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결제하는 동안 그의 지시를 받은 그림자들은 도시 전체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김 비서가 권지혁의 집무실로 들어와 깔끔한 보고서를 내밀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앳된 얼굴에 증명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강하나, 24세. 그 아래에는 그녀의 삶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 고등학생, 남동생,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와 사채. 낮에는 카페 아르바이트, 밤에는 배달 대행. 그녀의 24시간은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였다. 권지혁은 보고서를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녀의 불행이 그에게는 기회였다.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쥔 셈이었다. 동정심 따위는 들지 않았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한 것이고 그는 그 불공평함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사용할 뿐이었다. 지금 당장 그녀를 여기로 데려오게,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도록. 그 시각 강하나는 카페에서 주문을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젯밤의 이상한 남자는 그저 기이한 해프닝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넘긴 지 오래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이번 달 월세와 어머니의 수술 날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기며 정확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김 비서였다. 강하나 씨 되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원하십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하나는 어리둥절했다. 회장님이라니 자신 같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슨 일일까? 그녀가 거절하려 하자 김 비서는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님의 병원비 문제,
그리고 강하늘 군의 대학 등록금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말에 하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하나는 그들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차는 서울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유진그룹 본사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그녀가 배달을 하러 수없이 지나쳤던 곳이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대리석 로비의 화려함과 직원들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다른 세상에 잘못 들어온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최고층, 회장, 집무실의 거대한 문이 열렸다. 방 안쪽 도시 전체가 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 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젯밤 비에 젖어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에서는 어젯밤의 나약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차가운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절대적인 권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지배자처럼 보였다. 다시 만나게 됐군. 강하나 씨, 권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갈라지지 않았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거대한 사무실을 울렸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은 청바지와 빛바랜 티셔츠. 그녀의 모습은 이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앉으시오. 그는 책상 앞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하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어젯밤 일은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혁은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읽어보시오. 그것은 계약서였다. 하나의 눈이 계약서의 제목을 훑었다. 개인 동반에 관한 특수 고용 계약서. 내용은 기이했다. 계약 기간 1년, 연봉 10억 원. 계약금 5억 원은 계약 즉시 지급. 주요 업무는 갑인 권지혁의 곁에 24시간 상주하며 그의 신체적 안정을 돕는 것. 그의 호출에 언제든 응해야 하며 그의 허락 없이는 지정된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계약 기간 동안의 모든 사생활은 통제되며 계약 내용은 외부로 절대 발설할 수 없다. 위약금은 지급된 금액의 100. 이게 뭐예요?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혁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를 사겠다는 건가요? 어젯밤에 조금 도와준 대가로요?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모멸감이 서렸다. 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매매가 아니라 고용이요. 나는 강하나 씨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뿐이요. 어젯밤 당신이 내 곁에 있자 내 고질병이 사라졌소.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진통제이자 해독제요. 그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부자들이 벌이는 기이한 유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녀의 자존심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강하나 씨 어머니 수술 날짜가 다음 달로 잡혔더군. 성공 확률은 높지만 수술비와 이후 관리 비용을 합치면 억대에 가깝지. 당신이 지금처럼 일해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야. 동생은 디자인에 재능이 있던데 비싼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전문대로 진학할 생각이라고 들었소. 지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오.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하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돈, 그녀가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필사적으로 벌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가족의 미래가 이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가족의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가족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모습을 지역은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계약이 성사되자 김 비서가 들어와 그녀의 짐을 정리하고 거처를 옮기는 절차를 진행했다. 그녀의 낡은 옥탑방 생활은 그렇게 순식간에 끝이 났다. 그녀가 유진그룹의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지역의 펜트하우스로 안내될 때였다. 복도 모퉁이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지역과 비슷한 또래였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사교적인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그의 미소 띤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뱀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권지혁의 사촌이자 유진그룹의 부사장인 권태민이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우리 냉혈한 사촌께서 웬일로 이런 어여쁜 아가씨와 함께 계실까? 권태민이 과장된 몸짓으로 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하나의 허름한 옷차림을 훑었다. 새로운 비서인가? 취향이 독특해졌는데 너무 평범하지 않아? 그의 말에는 교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내 사람이다. 비켜서. 권지혁이 차갑게 대꾸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태민의 곁을 지나치려 했다. 태민은 그런 지역의 행동에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그 권지혁이 여자에게는 먼지만큼의 관심도 없던 그가 이렇게 허름한 여자애를 감싸고 도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의 의심과 호기심에 불이 붙었다. 지역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하나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에 압도당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실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황금 감옥의 일부가 된 것이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돈을 받고 영혼을 판 것만 같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 살아있는 해독제로서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과 같았다. 강하나는 이전의 옥탑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호사를 누렸다. 개인 셰프가 만들어주는 식사, 최고급 브랜드의 옷들, 그녀만을 위한 넓고 아늑한 방.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값비싼 가구처럼 필요할 때 호출되는 존재일 뿐이었다. 계약 첫 주,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권지혁은 철저히 고용주로서 행동했다. 그는 통증의 전조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인터폰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서재로 오시오. 혹은 내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으시오. 그의 명령은 짧고 감정이 없었다. 하나는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였다. 그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의 통증이 가라앉는다는 사실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부적이 된 기분이었다. 지역은 그녀를 앞에 두고도 서류 더미에 코를 밟고 있거나 끝없는 화상회의를 이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녀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다가 그의 상태가 안정되면 조용히 물러나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인간 강하나가 아니라 통증 억제제라는 기능을 가진 물건일 뿐이었다. 그 사실이 때로는 그녀의 마음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하지만 시간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역은 평소보다 심한 통증에 시달렸다. 그는 여느 때처럼 하나를 호출했지만 약을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고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에 몸을 웅크렸다. 그의 흐트러진 모습, 강인한 지배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처음으로 하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방으로 가 따뜻한 꿀물을 타왔다. 김비서나 가사도우미가 할 일이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민 컵을 지역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계약서에 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컵을 받아들었고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몸을 옥죄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역은 조금씩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그녀를 부르는 횟수가 통증과 상관없이 늘어났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기도 했고 늦은 밤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다. 물론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지역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하나 역시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고 전화기 너머로 냉철하게 사업을 지휘하면서도 남몰래 동생의 안부를 묻는 김비서와의 대화를 우연히 듣기도 했다. 그는 단지 차가운 폭군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어깨에 짊어진 채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스스로를 고립시킨 외로운 남자였다.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동거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갑작스러운 출장 때문이었다. 유진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인수합병 계약을 위해 지역은 일주일간 제주도로 떠나야만 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는 해독제인 하나를 떼어놓고 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통보했다. 짐을 싸시오. 내일 아침 함께 떠날 거요.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하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스쿠터를 타고 서울의 골목을 누비던 그녀가 지금은 전용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지역은 옆자리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집중력은 강철 같았지만 가끔씩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는 그의 손에서 하나는 그가 느끼고 있을 압박감을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이 묽게 된 곳은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최고급 리조트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였다. 거실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침실이 분리된 구조였다. 지역은 중요한 협상들로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그는 낮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들 앞에서 얼음처럼 냉철한 협상가였지만 밤이 되어 스위트로 돌아오면 극심한 피로와 통증의 전조에 시달리는 약한 남자로 돌아왔다. 하나는 그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회의에 들어간 동안 리조트 주변을 산책하며 야생허브에 대한 책을 읽었고 그가 돌아오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은 지역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는 점점 그녀가 곁에 있는 것이 단지 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안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며칠간 이어진 팽팽한 협상 끝에 지역은 마침내 계약을 성사시켰다. 유진 그룹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모든 긴장이 풀린 그의 몸을 역대 최악의 고통이 덮쳤다. 그것은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다. 온몸의 신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의식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맹렬한 발작이었다. 지역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강력한 진통제 몇 알을 급하게 삼켰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시야는 붉게 물들었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하나는 바닥에 쓰러져 경련하는 그의 모습에 경악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녀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하나는 공포에 휩싸여 119를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때 지역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는 무서울 정도로 강했다. 가지 마. 그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신음했다. 제발, 더 가까이.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오직 그녀만을 향해 있었다. 본능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고통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녀와의 더 깊은 접촉뿐이라고. 하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붙잡는 남자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의 곁으로 더 다가앉았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땀으로 축축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닿자 지역의 거친 호흡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남아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제발, 안아줘. 그가 거의 애원하듯 속삭였다. 이성과 계약의 경계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의 상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에 안긴 지역의 몸이 크게 한번 들썩였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의 몸을 찢어놓을 듯했던 맹렬한 고통이 파도가 물러가듯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과 해방감. 지역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채취와 따뜻한 온기를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또 다른 종류의 갈증과 열망이 뜨겁게 차올랐다. 그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해독제에 대한 의존이 아니었다. 한 남자로서 한 여자에게 느끼는 원초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걱정과 연민, 그리고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 사이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정적이 흘렀다. 오직 창밖의 파도 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박동만이 공간을 채웠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라는 계약 관계는 이미 산산조각 나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곳에는 오직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알아본 남자와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역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기울였다. 하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이성은 경고등을 울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의 고통과 외로움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계약도 의무도 아닌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밤 제주도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넘어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밤을 함께 보냈다. 제주도의 아침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찾아왔지만 스위트룸 안의 공기는 어젯밤에 폭풍이 남긴 흔적처럼 무겁고 어색했다. 강하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깨어났다. 자신의 옆에서 곤히 잠든 권지혁의 얼굴을 보자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계약 관계를 넘어선 하룻밤의 일탈. 그것은 실수였을까? 아니면 예정된 운명이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몸을 숨겼다. 권지혁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욕실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팔을 들어 이마를 짚었다. 지독한 고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대신 생경한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어젯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품에 안겨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구원을 갈망으로 소유욕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난생 처음으로 무언가를 온전히 소유하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서울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전의 사무적인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많은 감정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하나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지역은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그녀의 옆모습에가 닿았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어색한 기류는 계속되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인도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정의할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버렸다. 몇 주가 흘렀다. 지역은 이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그녀를 곁에 두었다. 통증이 없어도 그는 서재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식사를 할 때조차 그녀가 함께 있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거는 법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값비싼 선물들을 안기 시작했다. 최신형 노트북, 유명 디자이너의 옷과 가방. 그는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에게 그 선물들은 황금 족쇄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하나의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전에 없던 피로감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특정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고 현기증 때문에 자리에서 주저앉는 일도 잦아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닐 거야. 그날 밤은 단 한 번뿐이었다.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임신 초기 증상을 검색하며 자신의 상태와 비교했다. 모든 항목이 무섭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김 비서의 눈을 피해 겨우 외출 허락을 받은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홀로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병원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진찰실에 앉아 의사의 말을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담담하게 말했다. 축하합니다. 임신 맞으시네요. 6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의사는 모니터에 작은 점들을 가리키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덧붙였다. 아기집이 하나, 둘, 셋이네요. 새쌍둥이입니다. 새쌍둥이. 그 단어는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아이, 권지역의 아이들. 이 계약 관계 속에서 태어날 생명들. 그녀는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했다. 재벌가의 사생아로 태어나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거나 혹은 아버지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권력 다툼의 도구로 이용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런 운명 속에 밀어 넣을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하나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아이들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단지 자신의 병을 치료할 해독제가 필요했을 뿐 자신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책임이 끼어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남자였다. 그가 아이들을 지우라고 한다면 그녀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 결정은 하나뿐이었다. 떠나야만 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오직 자기 힘으로 이 새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강하나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 아이의 엄마였다. 모성애는 그녀 안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강철 같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비밀리에 도망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몰래 빼돌려 다른 계좌로 옮겼고 밤마다 노트북으로 인적이 드문 소도시의 작은 월세방을 알아보았다. 한편 권지혁은 하나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웃음을 잃었다.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가끔씩 자신을 피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자신이 주는 선물들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이 생활이 지겨워진 것일까? 그는 그녀가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제주도의 그 밤 이후 그녀는 단순한 해독제가 아니었다. 그의 공허한 삶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의 불안은 어느 날 밤 현실이 되었다. 그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무심코 하나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급하게 자리를 뜨면서 화면을 끄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화면에는 미혼모 지원 정책과 신분 노출 없이 아기 키우는 법 같은 검색 기록들이 떠 있었다. 그 순간 지역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신에게서 이 집에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차갑게 식은 분노를 억누르며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하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여행 가방을 숨기려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와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뭐지? 지역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모든 변명을 꿰뚫어 볼 것처럼 날카로웠다. 설명해 보시오. 강한 아씨,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가방을 등 뒤로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역은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아 열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몇 가지 옷가지, 그리고 그녀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세 개의 작은 점이 찍힌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역의 시선이 초음파 사진에 꽂혔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혼란스러운 눈으로 사진과 하나의 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대체 뭐냐고 물었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채 도망치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계약 관계로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그리고 그녀 안에 자신의 아이들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녀는 그에게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 명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유일한 구원과 예기치 않은 미래를 붙잡기 위해 그녀를 올가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초음파 사진 한 장이 권지혁과 강하나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권지혁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그 자신도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으로 굳어 있었다. 강하나는 발각된 비밀 앞에 사슴처럼 겁에 질려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위태롭게 버티게 했다. 내 아이들이요? 지역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하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긍정하는 순간 아이들의 운명이 자신의 손을 떠나 저 남자의 손에 넘어가 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의 침묵은 지역에게 불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왜 숨겼지? 왜 나에게서 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소? 당신 아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는 거의 비명처럼 소리쳤다. 절박함이 낳은 거짓말이었다. 그냥 실수였어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의 말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지역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어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내 몸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잊었소. 당신은 내 유일한 해독제야. 그런데 당신 뱃속의 아이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 뻔한 거짓말을 믿을 만큼 내가 우습게 보이나? 그의 차가운 논리 앞에서 하나의 방어벽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가슴에 알 수 없는 통증을 안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떠나려 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방에 가두다시피 했고 김 비서에게 24시간 철저한 감시를 명령했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한편 권태민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었다. 권지혁이 제주도 출장 이후 눈에 띄게 건강해진 모습으로 회사에 복귀했고 그 허름한 배달부 출신 여자를 그림자처럼 곁에 두는 모습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았다. 특히 지역이 회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동원해 그 여자의 사생활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민은 그 여자에게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뒷조사 전문 흥신소에 거액을 주고 강하나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 가족 관계, 재정 상태, 그리고 마침내 그의 손에 결정적인 정보 하나가 들어왔다. 그의 정보원이 매수한 산부인과 간호사로부터 얻어낸 강하나의 진료 기록 사본이었다. 기록에는 임신 6주, 새 쌍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권태민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의 병약함, 갑작스러운 건강 회복, 그리고 배달부 소녀. 그 여자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후계자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셋을. 태민은 평생을 유진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왔다. 이제 그의 앞을 가로막는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아이들이 태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시한폭탄이었다. 그는 강하나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권지혁의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교활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언론사에 유진 그룹 권지혁 회장, 숨겨둔 여자와 사생아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소스를 흘렸다. 며칠 뒤 대한민국은 유진그룹의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인터넷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보수적인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권태민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이사회를 부추겨 권지혁을 압박했다.
이 스캔들은 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정리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셔야 합니다. 권지혁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언론의 광기 어린 공격과 이사회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이 권태민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과 하나를 떼어놓으려는 비열한 수작이었다. 그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기회에 하나와 아이들을 세상에 공표하고 자신의 여자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호텔 연회장.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상에 섰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 직전 김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강하나 씨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지역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나는 며칠 동안 방에 갇혀 지내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유진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권지혁이 사면초가에 몰렸다는 뉴스를 접하며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사라져야만 이 모든 소동이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때 그녀에게 의문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불명의 번호였다. 권지혁을 구하고 싶다면 오늘 밤 10시 남산타워 주차장으로 혼자 오시오. 당신을 안전하게 빼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이성을 잃은 하나는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어버렸다. 그녀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사도우미의 옷을 빌려 입고 몰래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기자회견장에서 소식을 들은 지혁은 이 모든 것이 권태민이 판 함정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짧게 양해를 구하고 미친 듯이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하나를 구해야 한다. 그녀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그는 김 비서에게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하고 모든 경호 인력을 남산으로 집결시켰다. 하나는 약속 장소인 남산 주차장에 도착했다. 사방은 어두웠고 인적은 드물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때 검은 밴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차 안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 순간 지역의 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손놔 차에서 내린 지역의 목소리는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상대를 죽일 듯 이글거렸다. 괴한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흉기를 꺼내들고 그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지혁은 수년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연마한 격투술의 고수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하나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적인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때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차에서 권태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꼬리말이 아니구나, 사촌.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목숨까지 걸다니. 역시 내놈 짓이었군. 지혁이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말했다. 그는 두 명의 남자를 쓰러뜨렸지만 자신도 적잖은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태민은 천천히 하나에게로 다가갔다. 이 여자가 내 약점이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이제 끝이야. 이 여자와 뱃속의 기생충들만 사라지면 유진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다.
그가 손을 들어 하나를 해치려는 순간이었다. 안 돼. 지혁이 절규하며 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남은 괴한에게 발목을 잡혔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주차장을 대낮처럼 밝혔다. 지역이 부른 경호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현장을 포위했다. 권태민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지역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하나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경찰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세상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똑똑히 들어라. 이 여자는 내 여자이고 그녀의 뱃속에는 내 아이들이 유진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들이 자라고 있다. 그의 충격적인 선언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가장 큰 적인 권태민을 향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그는 이어서 하나를 향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드럽고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 하나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남산에서의 충격적인 선언 이후 세상은 권지혁과 강하나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유진 그룹의 주가는 한 번 더 요동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젊은 총수의 모습은 대중에게 위험한 도박꾼이 아닌 책임감 있는 리더의 인상을 심어주었다. 비난 여론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오히려 권태민의 비열한 계략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를 보호하기 위한 철옹성이 되었다. 지역은 그룹의 최고 수준 경호팀을 24시간 배치했고 모든 출입은 그의 직접적인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다. 방 안에서 하나는 창밖으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을 보며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역은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고 그의 존재는 그 어떤 경호 시스템보다 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 내가 다 막을 테니. 지역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사랑한다는 고백 이후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서툴지만 진심 어린 그의 애정 표현은 하나의 불안한 마음을 천천히 녹여주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이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을 살아있는 해독제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역은 단순히 방어만 하고 있지 않았다. 남산에서의 사건은 그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권태민은 선을 넘었고 이제 그를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때가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자신의 희귀병에 대한 진실이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병이 단순한 유전질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병. 그런데 특정인의 존재만으로 통증이 사라지는 현상. 그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다. 그는 강하나를 만난 직후부터 비밀리에 국내외 최고의 생화학 연구팀을 고용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혈액 샘플을 제공했고 하나의 머리카락과 생활용품에서 채취한 미세 샘플을 함께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그는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외부 물질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으며 하나의 존재가 그 작용을 억제하는 화학적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마침내
권태민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연구팀으로부터 결정적인 보고서가 도착했다. 지역의 가설은 사실이었다. 그의 몸에서는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희귀한 식물성 신경독이 미량이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베라트린이라는 이름의 이 독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신경계를 파괴하여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고 결국 심장마비로 이르게 하는 무서운 물질이었다.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을 독살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하나에 대한 분석 결과였다. 그녀의 체내에서는 특정 화합물이 미량 검출되었는데 이는 그녀의 고향인 강원도 산골의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은혜초라는 희귀 약초의 성분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 몸이 약해 어머니가 다려주는 은혜초차를 물처럼 마시며 자랐다고 했다. 놀랍게도 이 은혜초의 성분은 베라트린 독소와 만났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중화시키는 강력한 항독 작용을 일으켰다. 그녀는 말 그대로 운명처럼 그의 해독제였던 것이다. 모든 증거는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태민. 그는 지역이 유학을 마치고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지역이 마시는 와인이나 음식에 교묘하게 독을 타온 것이 틀림없었다. 지역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자신을 죽이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살인 계획이었다. 그는 마지막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권태민이 자신의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게 만들 덫을. 권태민은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려났다. 남산에서의 납치 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그 배우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에게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그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할 얘기가 있다. 우리 둘이서만. 경기도에 있는 우리 가족의 낡은 별장으로 와. 내 여자도 함께. 그렇지 않으면 내 여자의 가족에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최후의 발악이었다. 하나는 지역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가면 안 된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역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이 싸움을 끝내러 가는 거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차에 태웠다. 김 비서와 경호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의 뒤를 따랐고 경찰 특공대는 이미 별장 주변에 은밀하게 포진해 있었다. 수십 년간 버려져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별장, 그곳에 권태민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지역과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하나를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잘 왔어. 이 별장 전체에 폭탄을 설치해 놨거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밖에서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거나 내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야.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원하는 게 뭐냐? 지역이 차갑게 물었다. 태민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내가 원했던 건 항상 하나였어. 유진. 할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기대, 회사의 미래까지. 넌 항상 모든 걸 가졌지. 나는 언제나 내 그림자였어.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내 건강, 내 자리, 그리고 이제 내 여자와 내 새끼들까지. 그는 광기 어린 눈으로 지역을 노려보며 마침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네가 몇 년 동안 지옥 같은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난 환호성을 질렀다. 내가 직접 구한 베라트린이 내 몸에 퍼져나가는 걸 상상하며 즐거워했지. 넌 병으로 죽는 게 아니야. 나한테 살해당하는 거라고. 그의 끔찍한 자백이 낡은 별장 안을 울렸다. 그는 지역이 절망하는 표정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역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마저 담겨 있었다. 그것뿐이냐? 내 모든 것을 걸고 한 짓이 고작 이것이었나? 지역은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별장의 낡은 스피커에서 권태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자백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은 외부의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권태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때 지역의 뒤에 서 있던 하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빼앗지 못했어요. 오히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했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역의 해독제가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동반자였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태민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그 폭탄 말인가. 지역이 무심하게 말했다. 경찰이 여기 도착했을 때 이미 해체 전문가들이 모두 제거했더군. 넌 처음부터 내 손바닥 아니었어, 태민아. 그 순간 별장의 모든 문과 창문이 부서지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쏟아져 들어왔다. 권태민은 허망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리모컨이 힘없이 떨어졌다. 길고 길었던 악연,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이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지역은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유독가스가 자욱한 별장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어둠이 걷히고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권태민의 시대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가 체포되면서 유진그룹을 수십 년간 좀먹어온 검은 커넥션과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비밀리에 수집해온 증거들은 단순한 살인 미수 혐의를 넘어 횡령, 배임, 불법 로비 등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에 경악했고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권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그룹 내의 모든 부패를 제 손으로 도려낼 것을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위기를 수습하는 압도적인 리더십에 여론은 점차 그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총수는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권태민과의 전쟁이 끝난 후 지혁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의 몸속에 수년간 축적된 베라트린 독소는 여전히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었다. 유진그룹이 설립한 최첨단 의료원의 VVIP 병실. 그는 본격적인 해독 치료에 들어갔다. 강하나의 몸에서 발견된 은혜초 성분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해독제가 개발되었고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강하나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해독제가 아니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그 어떤 의술보다도 강력한 치유제였다. 치료 과정에서 독소가 몸부림칠 때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버텼다. 그녀가 읊조리는 다정한 위로와 따뜻한 체온은 그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빛이었다.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녀는 그의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다. 그녀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지만 그녀는 피곤한 기색 없이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새 생명의 존재는 지역에게 삶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그는 살아야만 했다. 이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 그가 이제야 겨우 손에 넣은 완전한 행복을 위해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지역의 건강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창백했던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고통의 그늘이 사라진 눈은 본연의 깊고 부드러운 빛을 되찾았다. 그는 마침내 퇴원 허가를 받았다. 병원을 나서는 날 그는 가장 먼저 하나와 함께 그녀의 고향집으로 향했다. 낡았지만 정갈한 시골집 마당. 하나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맞았다. 지역은 그녀의 어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늦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따님을, 그리고 제 아이들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어머니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딸이 겪었을 고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지켜낸 두 젊은이의 힘겨운 여정을. 그날 저녁 작은 시골집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웃음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이전의 차갑고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다. 집안 곳곳에는 아기용품들이 하나둘씩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역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아이들 방 3개를 각각 다른 테마로 꾸몄다. 그는 거대한 기업을 운영할 때보다 더 진지한 얼굴로 아기 침대와 모빌을 고르고 서툰 솜씨로 아기 옷을 개키며 행복에 잠겼다. 어느 날 저녁, 만삭의 몸으로 소파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내쉬는 하나에게 지역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그는 익숙하게 그녀의 부은 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힘들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만 곁에 있으면 괜찮아요. 그 계약서는 이미 폐기했소. 지역이 불쑥 말했다. 우리의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비 오는 밤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소. 당신은 나를 살렸고 내 세상을 바꿔놓았어. 돈으로 묶어두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는 그녀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행동에는 존경과 헌신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결혼식을 올립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겠소. 그의 청혼의 하나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계약서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이미 사랑과 믿음,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들이라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끈으로 연결된 진정한 가족이었다.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이었다. 두 사람은 완성된 아기 방을 둘러보고 있었다.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으로 꾸며진 3개의 방에는 사랑스러운 아기 침대와 장난감들이 가득했다. 지역은 하나의 무거운 배를 뒤에서 끌어안고 그녀의 어깨에 턱을 기댔다. 이제 곧이군.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거예요. 하나가 그의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두 사람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몇 달 전 지역이 홀로 고통 속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그의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었다. 기억나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신이 나한테 괜찮냐고 물었었지. 지역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는 정말 괜찮지 않았는데 지금은 당신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괜찮소. 그는 그녀의 배 위로 손을 옮겨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뱃속의 아이들이 아빠의 손길에 반응하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차가운 밤빛 속에서 시작된 기이한 인연은 이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눈부신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배달 상자를 싣고 도시를 달리던 가난한 소녀는 더 이상 없었다. 그녀는 한 남자의 유일한 구원이었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대 기업의 안주인이었으며 곧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될 여자였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해독제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 그 자체가 되었다. 어둠이 완전히 거친 도시의 불빛 아래 새로운 가족의 따스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